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108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회계 추정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즉 전진법을 적용한다. 그지요? 2번.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원칙적으로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틀렸다. 그지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틀린 내용은 2번 되겠네. 정답 2번. 3번. 매기 동일한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매기 동일한 회계 추정 사용하면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지? 그 말이 되겠네. 4번. 매기 동일한 회계 정책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 유용성이 향상된다. 그지? 매기 동일한 회계 정책, 즉 회계 처리 방법을 그지? 매기 동일하게 처리하면 기간별 비교 가능성 높아질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식 발행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고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 및 단가만 조정하면 된다. 그지요? 2번. 주식 발행 회사의 입장에서는 배당 결의일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그지?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의 감소, 그리고 대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으로 처리했다가 그거를 나중에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라는 걸로 회계 처리하더라. 그지? 그래서 차변은 자본의 감소, 대변은 자본의 증가가 회계 처리되니까 순자산 변동이 없는 거다 이겁니다. 3번.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이 증가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지? 주식만 추가로 발행할 뿐 주식에 적혀있는 한 주당 액면 금액은 전혀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 주식 발행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그지? 새롭게 주식이 발행되니까 자본금은 증가하는 거다. 됐습니다. 문제 3번. 비용의 인식이란 비용이 귀속되는 보고기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련 수익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도 있고 이게 제일 좋겠다. 그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시킬 수 없다 보니까 그 외의 비용 인식 방법이 필요하더라. 그지? 뭐가 있었습니까? 합리적인 기간에 배분하는 것도 있고 지출액을 전부 다 그냥 즉시 비용 인식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비용 인식 방법은 토탈 3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공부했다. 그지? 그거를 물어보네.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음 중 비용 인식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감가상각비 어디에 해당합니까? 합리적인 기간 배분에 해당한다. 그지? 나머지 3개는 지출액을 그냥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셋과 다른 거는 1번이 되겠다. 풀만합니까? 문제 4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 해당하는 거는 1번.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 채무를 유동성 대체 안 했답니다. 그러면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에 대해서만 뭔가 영향이 생긴다. 그지? 그러면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영향 없고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지? 그 다음 2번. 매출 할인을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이 되는 건데, 그지? 그렇지 않고 매출액은 놔두고 영업의 비용을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뭔가 영향이 생기는 거고 재무상태표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 그지?
그래서 적어볼까? 위에 거는 올리 재무 상태표만 영향이 있고 2번은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이 있다. 3번 봅니다. 장기성 매출채권을 매출채권으로 불렸다. 이거는 올리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이 있겠다. 그지? 그러면 1, 2, 3번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둘 중에 한 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걸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겠지 뭐.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했답니다.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의 증가,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의 증가로 분석할 수 있고, 비용은 손익계산서의 영향,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은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준다. 그지? 그래서 두 보고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지요? 정답은 4번. 문제 5번 봅니다. 아래의 자료에서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 상품. 우리가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는 입장인데요. 무역 조건이 뭐라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랍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데 영국에서 배에 실리는 순간 소유권이 우리 걸로 넘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배로 통통통통 물건이 지금 실려오고 있습니다. 그 물건 주인 누구라고? 우리 거라고. 우리 거다. 그 다음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상품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무역 조건이 도착지 인도 조건이랍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겁니다. 지금 통통통통통 배로 물건이 실려가고 있습니다. 그 물건 주인 누구 겁니까? 여전히 우리 겁니다.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거다. 됐지요?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 우리가 돈 빌리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좀 담보로 제공했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우리 거다, 그지? 그래서 이거 우리 물건입니다.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상태로 판매했답니다. 반품률 추정 가능하다면 그거 이미 팔린 걸로 보는 거다, 그지? 그래서 우리 물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우리 물건 아니야. 포함시키면 안 되고 위에 있는 세 개만 우리 물건으로 포함시킨다. 합산하면 900만 원 되겠네. 정답은 3번. 문제 6번.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는 비품의 감가상각비 700만 원을 판매부서의 감가상각비로 잘못 회계 처리했답니다. 이런 오류가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맞는 거 찾으세요. 단, 당기에 생산한 제품은 모두 당기에 판매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기초 및 기말 제공품은 없는 걸로 가정한답니다. 즉, 올해 제조에 투입된 원가는 전부 다 매출 원가로 그냥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이겁니다. 자,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는 비품 감가상각비. 우리 실기편으로 따지면 500번대 코드의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요거는 결국은 제품으로 갈 거고 그 제품이 팔리면 매출 원가가 될 건데 이 회사는 재고자산 같은 거 없으니까 요거 전부 결국 매출 원가로 반영된다 이겁니다. 자, 500번대 코드의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 즉 매출 원가로 반영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아차차 실수해가지고 800번대 코드의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요거는 손익계산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반영된다 이겁니다. 매출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거를 실수로 판관비로 손익계산서 반영시켰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매출 원가가 70만 원만큼 작아지는 거다, 그지? 원래 매출 원가로 기록해야 되는 게 아니고 판관비로 처리되었으니까 작아지는 거다. 요게 맞는 영향일 거고 정답은 1번이겠지 뭐. 1번이 정답일 거고 2, 3, 4 확인합니다.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가 매출 총이익이다. 그지? 매출원가가 작아지니까 매출 총이익은 커질 겁니다. 그지? 70만 원만큼 커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작아진다라고 했으니까 2번 지문 틀렸고요. 3번 영업이익은 무슨 뜻입니까?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그게 매출 총이익이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그게 영업이익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매출원가는 70만 원만큼 작아졌지만 판관비는 70만 원만큼 다시 커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전혀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영업이익은 변동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뭔가 작아진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틀리네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그지? 당기순이익도 변동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 할만하지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광명의 원가 관련 자료이다. 당기의 가공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직접 재료 구입액, 직접 재료 기말 재고액 나와 있고요. 직접 노무 원가 나와 있습니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나와 있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공비가 뭡니까?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말하는 거다. 직접 노무비 바로 제시되어 있네. 20만 원. 제조간접비는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자료 나와 있습니다. 고정 제조간접비랑 변동 제조간접비. 요 두 개 합한 거가 제조간접비겠지, 그지? 고정 제조간접비는 50만 원이고 이제 변동 제조간접비만 더하면 되는 거야. 변동 제조간접비는 요 20만 원의 3배랍니다. 60만 원이지 뭐. 그러면 60만 원을 더하지 뭐. 그러면 하나, 둘, 셋, 요 3개 더한 거가 가공비가 되겠지. 얼마입니까? 70만 원 플러스 60만 원, 130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문제 8번. 다음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원가 행태의 예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조업도가 0이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즉 고정비도 있고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원가도 증가한답니다. 변동비도 있고 원가가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로 구성되어 있는 원가를 말한다 이겁니다. 뭡니까? 준변동비, 즉 혼합원가를 말합니다. 혼합원가라고도 한다. 준변동원가, 즉 혼합원가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랍니다. 그 원가가 구성이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로 구성되어 있는 거 뭡니까? 전기요금이지 뭐. 전기요금은 전기 하나도 안 써도 일단 요금이 딱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전기 사용하면 또 그 비례적으로 또 원가가 또 추가됩니다. 그죠? 그런 게 전기요금이 혼합원가, 즉 준변동비에 해당한다. 정답은 4번일 거고, 뭐 이 상태로도 문제 풀 수 있지만 조금 정확하게 우리 교재 내용 수요로 갈 거고, 요 비례적으로라는 단어가 여기에 끼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무슨 뜻입니까?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이 뜻입니다. 조업도구, 총원가구. 자, 요렇게 생긴 거. 뭡니까? 변동비. 변동비의 경우에는 조업도가 1개일 때 100만 원, 2개일 때 200만 원, 이렇게 총원가가 바뀐다, 그지? 조업도가 2배가 되면 총원가도 2배가 된다. 뭐 그럴 때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단어 씁니다. 그래서 혼합원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혼합원가, 즉 준변동비는 조업도 0이라도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 증가할수록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변동비, 고정비와 변동비가 합해진 거다라고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 문장을 좀 짧게 변형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버렸는데, 이렇게 변형해버리면 비례적으로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준변동원가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Y 절편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생겼고, 그러면 조업도 1개일 때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조업도
두 개일 때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총원가가 바뀌고 그러면 준 변동비 자체로 따지면 조업도에 비례해서 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조업도가 2배가 되었을 때 원가는 2배가 아니고 그지 뭐 1.5배만 움직이니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는 이렇게 문장을 써버리면 비례적으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좀 교재에 수록할 때는 이렇게 0이라도 일정한 원가가 생기고 조업도 증가하면 또 원가도 증가하고 뭐 이렇게 좀 문장을 가다듬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지요? 정답 찾는 데는 큰 문제 없지만 우리 교재니까 그지? 좀 정확하게 교정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주입니다. 문제 9번. 종합 원가 계산 제도 하의 다음 물량 흐름 자료를 참고해서 기업과 니은의 차이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 투입,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거쳐서 야금야금 균등 투입,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이고 물량 흐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기억이고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니은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구하랍니다. 사실은 답은 아주 빨리 뽑아낼 수 있다, 그지? 그렇지만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한번 계산해서 차이 금액을 산출해 봅시다. 물량 흐름부터 적읍시다. 제공품의 물량 흐름. 제공품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 300개, 여기에 40% 기완성도인데요. 그 다음에 착수가 700. 그래서 왼쪽 집게는 1000개, 오른쪽도 1000개겠지. 완성된 거가 800개고 기말 제공품이 200개입니다. 기말 제공품 완성도는 50%고 요 완성된 800개는 다시 정밀하게 따져보면 800개는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거고 즉 40%에서 출발한 거고 나머지 300개는 이제 300개는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거고 나머지 500개는 올해 착수한 것이 완성된 거다 이겁니다. 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자, 파이프라인 일단 그려봅니다. 요 300개는 40%에서 출발했고 500개는 처음부터 출발했고 2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50%에서 멈췄고 됐지? 이렇게 그래프 그려봤고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평균법으로 한번 구해보고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구해봅니다.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를 완전히 무시한다, 그지? 요 800개가 전부 다 올해 새롭게 출발해서 완성된 걸로 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거 두 개, 요거에 대해서 800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그 200개는 200개 곱하기 50%, 100이라고 적어줍니다. 900. 선입선출법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거다, 그지? 300개는 40% 출발했으니까 60%만큼 얻어먹었다, 그지? 3, 68, 180개. 그 다음에 500개.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거고. 기말 제공품은 똑같다, 그지? 100. 그러면 합하면 780이라고 계산됩니다. 그래서 두 개 차이는 얼마입니까? 두 개 차이는 120개다라고 뽑아낼 수 있고 정답은 2번입니다. 됐지요? 뭐 이렇게 물론 계산해도 됩니다만 우리는 조금 더 이 두 가지 방법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다 뽑아낼 수 있다, 그지? 요 양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 부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평균법은 기완성도가 사실은 작년도에 작업된 건데도 그냥 마치 올해에 작업한 걸로 보는 거고 선입선출법은 진짜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 부분은 작년에 작업했던 거니까 올해 작업한 부분만 계산하는 게 선입선출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동그라미 표시한 이 부분이 차이를 유발한다 이겁니다. 몇 개요? 300개 곱하기 40%, 3, 42, 120개가 차이가 되는 거다. 맞지요? 그래서 한번
두 방법 직접 구해보고 이제 차이를 유발하는 그 부분 다시 한번 핵심을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정답은 2번. 문제 10번 봅니다. 다음 중 공손 및 작업 폐물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상적이면서 모든 작업에 공통되는 공손 원가는 공손이 발생한 제조 부문에 부과하여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과정을 통해 모든 작업에 배부되도록 한다. 정상 공손 원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상품 제조 원가로 처리한다. 그지? 그래서 제품 원가 그리고 기말지원품 원가로 가게 된다 이겁니다. 다만 이 회사가 여러 제품을 지금 만드는 상황이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 모든 작업의 공통적인 부분이라면 정상 공손 원가를 일단 제조 간접비로 처리할 거고 합리적 배부를 통해서 뿌려야 될 거다 이겁니다. 맞지요? 당연한 소리. 2번 비정상 공손 원가는 핵심 뭡니까?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가 핵심이었습니다. 비정상 공손 원가. 다만 좀 특이하네. 비정상 공손 원가가 8만 원인데 요 물건을 팔면은 만 원을 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만 원 아니고 돈 만 원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7만 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거다 이거지. 그게 핵심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회사의 내부적인 회계 처리를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회사 내부적 회계 처리는 반드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답은 없어. 영업의 비용으로 7만 원이 반영만 되면 돼.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제공품으로 8만 원을 처리해 놨다가 그 8만 원을 제공품이라는 자산 감소로 처리한답니다. 알았다?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이 만 원 들어옵니다. 차변에 현금 만 원 들어올 건데 일단은 공손품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해 놨다가 이 공손품 없애면서 현금으로 대체할 모양입니다. 알았다. 핵심은 뭐라고? 7만 원이 영업의 비용으로 잘 반영되면 돼. 그 부분을 공손 손실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네. 알았다.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넘어가는 거다. 아시겠죠? 핵심은 요거야. 7만 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지금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반영하고 있다. 됐습니다. (3번) 지문. 작업 폐물이 정상적이면서 모든 작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처분 가치를 제조 간접 원가에서 차감한다. 작업 폐물,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부스러기다, 그지? 그거 팔면 돈이 들어온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제조 원가를 감소시킨다 이겁니다.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다면 직접 재료비를 감소시키면 되고, 추적할 수 없다면, 그지? 제조 간접비로, 그지? 처리해서 감소시키면 될 거다. 맞지요? 그래서 3번 더 맞고 그러면 1, 2, 3번 지문 맞는 거고요. 틀린 내용.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작업 폐물이 비정상적일 때는 작업 폐물의 매각 가치를 제조 간접비에서 차감한다. 뭐 이렇게 적었네요. 맞는 말 같다, 그지? 그런데 왜 이게 틀렸다라고 출제한 겁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작업 폐물 팔아서 돈 받는 거는 제조원가에서 감소하고, 그지? 직접 재료비 아니면 제조간접에서 감소한다고 했어.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 금액이 아주 미미하다면 귀찮으니까 직접 그냥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 실무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뭐 비정상적인 작업 폐물이라는 이름으로 지문 등장시켜서 이게 정답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막 이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갔나 봐. 그런데 그냥 뭐 이게 정답이야 라고 발표했습니다. 억지입니다. 억지. 기업회계 기준에서 뭔가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가 회계라는 회계 학문에서 뭐 다 인정하는 뭐 다수설 이론도 아니고 그런 거를 막 지문으로 나온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거를 또 정답으로 하라는 문제, 이거는 전혀 수업 목적에 맞지 않고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교재 수록 못합니다. 4번 지문을 수정해서 교재 수록할게요. 비정상 공손은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 이겁니다.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손. 그런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정상 공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비정상 공손이라고 했으니까 4번 지문이 확실히 틀렸다 이겁니다. 비정상 공손은 뭡니까? 우리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만 좀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 공손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우리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 부분으로 이렇게 지문을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기가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따라 생산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공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거래라면 그거를 용역 공급이 아니고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맞는데요. 2번.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해서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지? 세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지문이 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넘어가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답을 찾고 자신감 있게 선택하고 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법 규정을 보면 아주 구석탱이에 이런 내용도 있기는 있답니다. 이런 내용이겠지. 우리가 물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베트남 공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부품 같은 건 우리가 다 만들었어.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데 인건비가 비싸니까 베트남 공장에서 조립해서 완성한다 이겁니다. 그런 회사의 경우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만든 부품을 베트남 공장으로 보내줍니다. 돈 안 받지, 그지? 돈 안 받고 재료를 보내준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거지. 왜? 물건 완성하고 나서 이제 팔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매출 신고하면 되니까. 일리 있습니까? 그런 내용도 세법에 언급이 있답니다. 그런 내용을 소개했고 맞는 내용이다.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생소한 지문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거기에 쓸데없이 5분, 10분 시간 잡아먹지 말자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넘어간다. 3번.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세법에 있는 규정을 뭔가 좀 변형해가지고 지문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해석하기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주제 중에서 부수 재화 용역의 공급이라는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부수 재화 용역 공급은 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건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건지 이렇게 나누어서 판단한다고 했어. 이 내용은 뭡니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입니다. 우리 회사는 컴퓨터 만드는 제조기업입니다. 컴퓨터라는 제품 만들어서 팔아먹는 게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인데 주된 사업인데 아주 가끔씩 우리가 사용하던 유형자산인 복사기를 비품을 중고로 파는 그런 그래도 가끔 생긴다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묻는 내용입니다. 판단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수되는 거래도 독립된 거래야. 그런데 판단을 어떻게 하자고요? 이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면세 사업자라면 전혀 무죄도 따지도 않고 그 파는 물건 자체가 과세 항목, 면세 항목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면세 거래로 본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과세 사업이다. 그러면 그 파는 물건 자체가 과세 물건인지 면세 물건인지 다시 따진다고 했습니다. 과세 물건이면 이제 그거는 과세 거래 맞고 면세 물건이면 설사 주된 영업 활동이 주된 사업이 과세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가 면세라면 즉 용인에 있는 땅을 파는 거라면 그거는 면세 거래다 이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주된 사업과 그 거래 항목 자체 둘로 따질 때 면세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냥 면세로 판단되니까 우리 이론에서는 면세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이름 불렀었다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을 말로 쭉 풀었은 겁니다. 자, 우리 세법 규정에서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다고 했습니까? 크게 둘로 언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연히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래이어야 된다. 그지? 또 하나 바로 요겁니다. 주된 영업활동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공급이다. 즉 작업 폐물 또는 부산물의 매각을 염두에 두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맞지요? 목재 가구 만드는 회사에서 톱밥이 나옵니다. 그 톱밥을 파는 거 그거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야. 주된 영업활동 즉 주된 사업은 목재 가구 만들어서 파는 거 그게 주된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게 주된 사업인데 가끔씩 그렇게 작업 폐물 또는 부산물을 팔아먹는 찌꺼기 같은 거 좀 팔아먹는 그런 거래도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에 해당한다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이다 이거지. 그지? 자, 그런 거는 면세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건데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제공 과정에서 주된 영업 활동이 뭐 재화 공급일 수도 있고 영역 공급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공급, 즉 부산물 또는 작업 폐물 그런 거는 주된 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 아니다. 그지? 별도의 거래다 이겁니다. 별도의 거래인데 그 별도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논리가 뭐였다고? 면세 우선 적용의 원칙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거다. 포함된 걸로 보는 거 아니야. 별도의 거래로 보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에요. 세법 규정을 그대로 소개한 것도 아니고 그걸 뭔가 변형을 해가지고 또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해라. 뭐 그러면 참 속이 시원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뭐 그게 독립된 거래인지 아닌지 그거를 한번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겁니다. 매우 좋지 않은 지문인데 어쨌든 판단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고요. 4번 지문도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 공급으로 본다. 당연하지, 그지? 부동산 빌려주는 거는 용역 공급이잖아. 돈을 받는다면 당연히 용역 공급이야. 문제는 뭡니까? 돈을 안 받고 공짜로 이렇게 부동산 임대 용역 빌려줬을 때 그거를 용역 공급으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그게 핵심이잖아. 진짜 중요한 단어가 지금 빠졌어. 무상으로라는 단어가 필요하잖아. 세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공짜로 주는 거는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게 원칙이야. 노터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도저히 못 빠진다고 했다, 그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짜로 제공하는 거 이거는 도저히 못 봐주니까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맞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무상으로 요 단어 끼워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정답을 굳이 분석한다면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됐습니다. 문제 12번 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1번 모든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 그지요. 개인 사업자이거나 또는 영세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서 굳이 내가 신고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부가 같으니까. 부과되는 금액을 그냥 납부만 하는 것도 되는 거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서 신고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은 1번이겠지. 2, 3, 4 확인합니다. 2번 간이 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예정 고지가 면제된다. 이런 거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지? 아이고 세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내용이 세법 규정에 어디 구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소개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자고? 넘어가자고. 우리 이미 답 찾았잖아. 1번이 정답이야. 넘어가면 되고요. 세법을 보면 이런 규정이 있긴 있답니다. 그 취지는 뭐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매출 규모가 작았어. 그래서 작년도까지 간이 과세자였는데 작년도에 장사가 좀 잘 된 모양이야. 그래서
8천만 원 넘어가 버렸다 이겁니다. 공급 대가가. 그러면 이제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 아니고 8천만 원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제 일반 과세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과세자가 되면 작년도까지는 관이과세자일 때는 1년이 과세 기간이었어. 그지? 그리고 예정신고 기간은 그냥 부과되니까 1년에 한 번 신고했었다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일반 과세자가 되어서 과세 기간이 6개월이 되었고 앞에 3개월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서 이제 나라에서 돈 얼마 내십시오라고 부과가 돼야 되는데 그 부과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 기간, 직전 6개월에 납부한 금액의 절반만큼이 부과된다, 고지된다 이겁니다. 그지?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이 사람은 6개월이 아니고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해서 신고했던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고지하는 금액을 계산하기가 조금 까다롭고 행정 절차상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작년도까지 관이과세자고 이제 매출 규모 커져가지고 일반 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는 예정 고지가 면제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규정도 있구나, 이런 게 소개되었구나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1번 찾았고요. 3, 4번 마저 확인합니다. 조기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신고한 사업자는 조기 환급 신고한 사람뿐 임의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지? 당연한 소리. 4번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에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된다. 그지?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문제 13번. 다음 중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는 1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할지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소매업. 나아군이다. 그지? 나아군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데 거래 상대방이 요구한다면 반드시 군소리하지 말고 세금 계산서 발급하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됐지요? 2, 3, 4 확인합니다. 2번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지? 이름이 수입세금 계산서였어. 3번 면세사업자도 재화를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렇겠지. 4번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 그지? 됐습니다. 정답은 1번.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아닌 거는 1번. 근로자가 출장료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 그지? 2번. 회사에서 밥 따로 안 주고 돈으로 준답니다. 식대. 그때 2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그지요? 3번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 금액, 그지? 이런 거 육아수당 월 10만 원 이내까지 비과세.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 대주주인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런 거는 비과세 아니다. 그지? 과세였어. 그래서 정답은 4번.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비과세 되려면 그 사람이 직원이라든가 즉 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임원이라도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비출자 임원이어야 된다. 그지? 그런데 주식을 들고 있는 임원이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과세다. 됐지요? 정답은 4번. 문제 15번.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당연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사업소득금액, 도소매업에서 생긴 거네. 2,500만 원. 음식점업에서 생긴 사업소득금액인데 마이너스, 즉 결손입니다. 올해 생긴 결손이네. 그 다음에 사업소득금액,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즉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얻는 사업소득 금액입니다. 마이너스, 즉 결손이네.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1,300만 원, 양도소득 금액 2천만 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묻고 있는 건 뭐다고? 종합소득 금액. 일단 양도소득 금액은 탈락. 왜? 분류과세되니까. 퇴직소득이랑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잖아. 그치? 다른 거랑 합산 안 한다. 탈락. 그 다음에 상가 임대해가지고 얻는 사업소득 금액이 마이너스 결손이랍니다. 이런 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할 수 없다, 그지? 탈락. 나머지를 다 더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 소득 금액이 두 개네. 도소매업, 음식점업. 한 개는 이익받고 한 개는 손해봤습니다. 합산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거고 다 합산해서 하나, 둘, 셋 된 것이 종합소득 금액일 거고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랑 1,300만 원, 2,800만 원 되겠네. 정답은 2번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108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